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60%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의 실상을 보면 씁쓸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고작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중 소매업이 20.8%, 음식업은 19.4%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만 30만 명 가까이, 음식점업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우리는 90%를 대출로 줬어요.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빠르게 적용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약한 대책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해요. 결혼 건수를 보세요.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고수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 강의도 많고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숨은 리스크도 많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경매 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시를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규제들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거예요. 하지만 약한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짝 오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